네, 매주 월요일 아침에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나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도 잘 보내셨겠죠? 네. 뭐 특별한 거 없죠, 주말에? 특별하게 저는 별일이 없었는데 네. 정부는 첫 비상 경제정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도 하긴 하는군요. 정부도 일을. 요즘 금융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네. 미국 그 상황을 봐가면서 네. 매일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금감원장 비상 회의를 뭐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론이 좀 납니까? 어제 이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물가 잡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영끌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보다 금리가 역전되겠다. 매우 위험하다. 인플레 정말 빨리 온다. 내년 되면 끝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제가 생각해봐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가를 말씀하시는 둘 다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일단 물가는 우리가 지금 5%, 5.4%, 미국이 8.6인데 네. 미국은 9%, 우리나라는 6%.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지 않았네요. 않았다. 조금 차이는 있네요. 네. 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아요. 정점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러게 당연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심지어 주말은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네. 미국은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내 기준금리를 4%에서 7%까지 올려야 한다. 네. 지금 1.75%거든요. 네. 지난주 3단계 금리 올려서. 그런데 이 수준의 2배 내지 3배 이상으로 금리를 빨리 올려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자 네. 국제유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국제유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주말에. 그래요? 왜 폭락을 네, 했을까요? 모르겠는데. 야, 미국이 그처럼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면 경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어. 경기 침체되면 원유 수요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경기를 좀 값을 좀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또 많이 사게끔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네.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도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있는데 연내 4%에서 7%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려면 네. 지금보다 2배 이상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는 빨리 얘기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기는 침체된다. 경기 침체되면 사람들이 수요가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네.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국제유가는 누가 쓰겠습니까? 안 쓰죠, 뭐 이제. 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류가가 떨어졌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지금 110달러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웰은 6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네.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한미 간 기준금리 상단이 똑같아졌고요. 그리고 7월에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게 되면 바로 2.5%로 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좋아요. 좀 전체적으로 좀 얘기 더 계속해서 하면서 좀 들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해 보면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문 정부의 정부 주도의 성장이 아닌 자유로운 시장 경제, 민간에 기반한 경제를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민간에 기반한 정책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민간 주도, 시장 민간 주도? 중심의 정부 개입을 최소화한. 그러니까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제 운용이 오히려 저성장을 뚫는데, 저성장 기반을 좀 극복하는데 기틀이 될 것이다 라면서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겠다라는 게 경제 정책이 이전 정부와의 좀 다른 그러니까 내용입니다. 이게 자유시장 경제 정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무한 경쟁에 들어가면서 이미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본인들은 어떤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경제 되게 좋아하죠. 나 간섭하지 마. 난 내 능력껏 알아서 여기서 하면 내가 잘 살아볼게. 근데 여기까지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입한 데까지 좀 올려주고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일을 지금 국민 대통령이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못 올라가죠. 그 윤석열 정부의 탄생 자체가 이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고 그리고 소득 주도로 정부 주도로 해봤더니 오히려 이제
재정 상태는 악화되고 좋은 일자리는 만들어지지가 않고 성장률은 둔화됐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복원하겠다. 법인세도 깎아주고 네. 여기다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를 좀 풀어서 네. 시장경제 체제로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맞는데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정책을 하면서 뭐 퍼줬냐 어쩌냐 막 이런 얘기가 사실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소상공인한테 주겠다는 추경 예산 60조가 어디선가 나타났잖아요. 그게 문재인 정부에 있던 돈이지 솔직히 뭐 물론 뭐 나중에 끌어다 쓴다는 돈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 무관한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 정책을 어떤 이제 여야의 입장에서 보면 다 자기만의 어떤 이 주장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배제하고 어쨌든 시장 경제 체제로 환원하겠다라고 했던 건 이제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면서 내세웠던 게 5대 이제 국정과제 5대 부분 구조개혁을 얘기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서비스산업 혁신 네. 이것을 들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공공기관 연봉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이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인력이 많이 늘었는데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우에도 경직된 노사관계, 또 연공서열식 임금 체제, 낮은 생산성 등이 문제점인 건 맞아요. 네, 네. 그러면서 매 정부 탄생 초기마다 이런 네. 구조계획을 얘기하거든요. 네. 구조계획을 얘기하는데 성공했느냐? 성공한 적이 사실은 없죠.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과연 이제 이거를 시행할 만한 어떤 이제 추진력이 있고 네. 실제로 이런 공약을 할 만한 뒷받침이 되느냐? 그건 여야 법을 바꿔야 되는 사항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번 정책 역시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이제 공무원은 안 바뀌었구나. 이게 경제정책 방향이 한 54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당시에 공약을 그대로 녹여놨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녹여놨기 때문에 크게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정부는 규제 혁파, 그다음에 기업에 자꾸 간섭하는 거 자율성. 싫어한다, 안 하겠다. 그다음에 기업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세금도 다 줄여주겠다. 그다음에 부자들도 너무 세금 너무 많이 냈었으니까 부자 감세시켜주겠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한 그 기존 정책이란 말이에요. 이 부동산이든 뭐든 세제 관련된.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게 더 급해가지고 저런 걸 빨리빨리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지금 이 인플레가 이렇게 심하고 지금 나라가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이 위험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펀디멘탈을 좀 좋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 나머지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지금 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좀 먼저 내려놓는 거, 좀 싸게 해주는 거 이걸 먼저 이렇게 발표한다는 것 자체도 웃기지 않나?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게 네. 앞으로 5년 임기 내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올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5년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지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5대 부분 개혁이라는 건 5년 내에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그렇죠. 다만 크게 바뀌었다라는 건 법인세, 종부세 인하를 통해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할 뿐만이 아니라 2년 전 수준으로 세금을 좀 돌려놔서 그 다음에 이제 물가대책도 물론 발표가 돼 있어요. 물가대책도 발표가 돼 있지만 어쨌든 지금 최대 관심사는 전 세계적인 복합적인 위기다라는 거는 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이해하겠죠. 예. 좋아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똑똑하신 기재부 양반들이 좀 잘 하시겠지만 우리들이 봤을 때 이제 뭐가 더 중요하냐,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있느냐 이런 것도 얘기해 본다 그러면 또 조금 서로 견해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출산율 장려하기 위해서 만 1세 이하 유아를 대상으로 월 7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 합니다. 이런 거 솔직히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2005년부터 네.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가 네. 한 380조 원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효과가 전혀 없어요. 출산율이 역대 최저. 네. 합계 출산율, 가임 여성이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추산되는 게 0.8명 아래로 전 세계 OECD 국가 가운데 세상에. 꼴찌입니다. 네, 그렇죠. 꼴찌인데요. 가장 실패한 정책이 뭐냐? 돈 쓰고도 효과 안 나는 정책. 그래서 출산 정책일 텐데 지금 여기에다가 새 정부는 앞으로 매달 1세 미만 아이에게는 내년부터 70만 원, 2024년에는 100만 원. 그러면 한 1,200만 원 받는다고 치면 이거 받고 출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뭐 많지 않을 없을 것 같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물론 현금 지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지자체마다 또 있고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이게 출산이라는 건 결혼, 출산, 육아, 취업, 주거 이게 다 어우러져 있거든요. 모든 분야를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해법을 찾아야지 네.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취업하기도 쉬워. 내 집 마련하기도 쉽고 아이 낳았는데 잘 키워줘. 네. 이게 다 되면 쉬운 환경이 되면 뜯어 말려도 결혼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환경조차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일 첫 번째 어디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느냐? 우리 애 출산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공공유치원 대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치원 자리 얻기 얼마나 네. 어려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출산하면 어떤 분은 산후조리원 몇 천만 원을 세요. 산후조리원 너무 비싸요. 2주에 평균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서부터 문제점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남아도는 사실은 초등학교 줄어들고 있잖아요. 폐사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통폐합하는 데가. 이런 남아도는 인력을 이쪽으로 전행해서 공교육의 범위를 초등학교가 아니라 그 밑으로 낮춰야 되거든요. 분명히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수요가 그럼요. 있는 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 현금으로 일회성으로 지원돼서 출산장려금 주고 아이 태어났으니까 주고 물고기만 주고 잡는 법을 안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공론화장에 와서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보다도 출산의 문제를 잘 극복한 건 네. 프랑스로 들어요. 네. 프랑스는 여러 가지를 썼어요. 아.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도 이민도 받아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정부 주도로만 하지 않아요. 민간 기업이 끼어들어요. 그렇군요. 함께. 그래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좋습니다. 자, 주식 양도세는 사실상 없애고 코인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종부세랑 법인세도 깎아주기로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부 재정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주식 양도세 이거는 좀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이 분명하고요. 세계적으로도 양도세, 세금 있는 곳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소득 네, 있는 곳에.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없애고 100억 이상만 받고 나머지는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과세 역시 2년 정도 유예해줬기 때문에 대부분 다 깎아주는 것들이에요. 법인세, 그다음에 종부세, 주식 관련 양도세 다 깎아주겠다는 거고 돈 거기다가 출산했을 때는 돈 더 주겠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공약집에 있는 공약을 그대로 수행하게 되면 5년 동안 260조 원 가량 필요하거든요. 네. 그것들 가운데 줄어든 게 병사 월급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네. 지금 이미 지금 올해 추경에서 남은 잉여세수까지 앞서서 쓰고 있거든요. 네. 땡겨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알겠습니다.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미국이 이번 달에 한꺼번에 3단계 금리 인상, 우리가 보통 그 전까지는 빅스텝 그랬는데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됐습니다. 그래서 0.75%포인트로 갑자기 뛰어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가 같아졌다. 그리고 미국은 다음 달에도 또 금리 인상이 크게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전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경제에는 아주 안 좋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13일 우리도 이제 금통위 앞두고 있는데요. 이창용 총재는 우리도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아, 그래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0.5% 올려도 미국이 다음 달 말에 26일, 27일에 FOMC를 하는데 거기서 75를 올려버리면 역전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출받으려는 여러분들은 변동금리를 가지 마세요. 변동금리 3개월마다 바뀌고 자기네 마음대로 계속 올리는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조금 비싸게 물론 받겠죠. 고정금리는. 고정금리 이미 7% 넘어섰어요. 어쨌든 그건 뭐 말을 못하겠네. 고정금리 좀 비싸게 받고 최소 3년 정도 이상 절대 변동하지 말아라라고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처럼 사실은 한꺼번에 돈이 빠져나가면서 외환시장이 흔들리는 네. 그런 일을 우려는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도 있고 네. 국가신용등도 좋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안한 게 환율이에요. 환율. 그렇죠. 환율이 지금 금리 역전 예, 또 벌어지고 그러면 1,300원대 과거에도 우리가 2000년 이후 3차례에 걸쳐서 한미간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는데 단기적으로 불안했어요. 네. 근데 좀 안정이 됐어요. 네. 그 당시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었어요. 왜냐? 수출은 세계 경기는 좋았기 때문에 수출이 잘 수출이 잘 됐고요. 됐어. 네. 환율이 당시는 원달러 원이 1,100원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수출도 지금 원자재 수입보다도 더 달러를 얹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 환율은 1,300원대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환율을 좀 봐야 돼요.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옛날처럼 금융시장의 충격이 좀 덜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과거보다 펀더멘털 좋아졌다, 신용등급도 낮고 채권은 아직도 사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럼 환율이 굉장히 불안하다. 어차피 이런 그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우리 또 뭐 모든 것도 다 잘 아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께서 타부채 얘기가 아니다. 우리도 관심 있게 상황을 살펴보자 이랬어요. 어디를? 물가를? 경제 정책을 법무부 장관님께서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다 같이 관심 있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싶다. 타부채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아, 그거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 부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물가 공급적인 요인 좀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라고 얘기는 했는데 가장 빨리 피드백이 왔네요. 제일 먼저 그분이 그 말 하기도 전부터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 말씀하시기 전에도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타부채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사실은 공급 쪽 요인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수요 쪽 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 가스요금 인상 어쨌든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다른 건 안 한다고는 하지만 내년에 다 올릴 수가 있어요. 또 어제 정부가 유류세 37% 인하 발표했지만 정말 이거는 뭐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묻혀서 지나가 버릴 가능성이 좀 크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도 총평 좀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어제 정부가 이제 유류세는 이제 최대 37%까지 낮추고요. 다른 공공요금은 다 동결하지만 전기 가스 요금은 인상하겠다. 네. 최소한으로 인상하겠다는 거고요. 네. 여기다가 뭐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 늘리고 경유 네. 보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농축수산물 수입 많이 늘려서 쿠폰도 이제 제공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공급적 요인에서는 우리가 힘이 안 돼요. 푸틴이 전쟁을 막아주고 국제유가가 내려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환율까지 오르기 때문에 수입 물가는 또 배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가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나 먹거리라는 건 기후에 민감하기 때문에 세계 4대 곡창지대가 전부 다 기후이변 그리고 전쟁 때문에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고통이 정부는 이런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식량 안보를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 네. 우리도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인철 소장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소장님께는 여기까지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